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이자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메파로 분류되는 로베르트 홀츠만 통화정책위원은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ECB가 미국 연방준비제도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침체의 늪에 빠진 중국 부동산 시장에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부동산 정보기업의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100대 부동산 기업의 신규 주택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6% 감소한 3,580억 위안, 한화 약 66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엔 60%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일본 시중 대형은행들이 일제히 예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한 데 따른 조치며 이로 인해 일본 주요 5개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기존 0.001%에서 0.02%로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현입니다. 어느덧 4월 첫 거래일 2분기가 시작됐습니다. 1분기 동안 나스닥 지수는 10% 넘게 올랐고요. 다우존스도 5%대 상승하면서 4만 선을 코앞에 뒀습니다. 미국 증권사 찰스 슈왑은 최근 증시가 낮은 변동성 속에서 꾸준히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형적인 강세장의 특성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다른 전문가들도 최근의 시장의 강세가 일부 대장주 외에 전체적인 종목으로 퍼져나갔다라는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엔 파월 의장의 인플레 보도보다도 고용 시장에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던 만큼 3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의 노동 시장의 균열을 시사하는 부정적인 신호가 나올지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하루 쉬고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들을 좀 챙겨가면 좋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차이시는 지난 3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1로 경기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높아진 수준으로 1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S&P 글로벌이 집계한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예측치를 하회한 51.9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새벽 0시 30분에는 미국채 3개월물과 6개월물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일 오전 7시 50분에는 리사쿡 연준 이사가 연설에 나섭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월요일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겸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이 벌써 1분기가 지났습니다. 2분기 지금 시작을 했고요. 시장 상황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금리 동결이냐로 아직까지 시끄러운 한 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시장의 대응은요. 항상 실시간 대응의 영역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노동 지표들이 깔려 있습니다. 매매하기도 쉬우실 거고요. 큰 수익 얻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의 한 주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 성견 선생과 함께 오늘도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챙겨야 할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표들 안에서 마스님과 함께 하신다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매주 화요일에 오전 그리고 오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시간 안에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전략들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예정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 10시 30분에 개장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가주면서 양봉을 보여주고 순식간에 22시 46분에 18,607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지금 그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0.65%가량 올라주면서 18,59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또 빨간불을 켜주면서 상승 랠리를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Fed must get more aggressive with Lakers due to weakening jobs marke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의 투자은행 카나코드의 토니 드와이어 시장 전략가는 연준이 고용시장 둔화로 인해서 금리를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객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는 경제 지표가 매우 나쁘다라는 점이라면서 고용조사 참여율이 하락하면서 고용 지표가 왜곡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들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약화되는 고용 시장과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연준이 2분기에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드와이어 전략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금융과 임의 소비재 그리고 산업재, 헬스케어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AI 또 이렇게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시장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 이슈를 풀어봐야 될지 바로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이 주장에 따르면 고용시장의 둔화로 금리 인하를 조금 빨리 서두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마스터님께서는 여전히 이 고용시장이 좀 뜨겁다, 더 안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맞습니다. 고용시장이 지금 약해져야 되는데 약해지지 않고 있죠. 자, 기사에서 일단은 보시면 고용시장이 지금 약해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를 일단 인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지금 제가 좀 이따가 파월이 저번 주에 했던 발언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 파월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가 없다. 왜? 경기가 지금 조금씩 활성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가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이따가 PDP 사용해서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일단 드리면 연준은 제가 최근 2주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동결 지금 5, 6개월 정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의 소스가 될 만한 게 바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고용시장의 침체가 와야 하는데 사실은 이 어떤 데이터상으로 고용시장의 침체를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실업률은 아직까지도 4% 이하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비농지표나 아니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을 해요, 원래. 근데 그 비율이 우리가 경기 침체를 체감할 정도의 비율로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사실은 계속적으로 일단은 계속적으로 내리는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금리 인상에 대한 소스를 일단 얻을 수 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비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한 달 오르고 한 달 내리고. 또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인 4% 이하를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지금 조금 냉각기에 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는 할 수 없고 물론 냉각기가 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냉각기를 데이터상으로 아직 확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지금은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도 지금 못하죠. 그렇죠? 경기가 더 침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PDP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고용시장에 관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고용시장에 대한 데이터는요. 한 달 오르고 한 달 내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가장 끝판왕은 실업률입니다. 근데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냐? 3.4%까지 내렸는데 네. 지금 4%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4% 이하지만 4%까지 일단은 올라왔다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고 4%를 뚫고 4%를 뚫을 때 우리 비농 지표와 그리고 구인이직 보고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노동시장을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노동시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4월이 지금 일단 왔습니다. 4월이. 네. 왜냐하면 겨울 1분기 시즌, 그러니까 네. 4, 4분기하고 1, 4분기에는 아무래도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는데 4월 2분기 때부터는 고용시장이 조금 활발해져요. 건설 현장도 굉장히 좀 활발해지어서 네. 1, 4분기보다는 2, 4분기에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척도가 되는 게 이제 4월부터 물론 이제 4월 첫째 주에 발표되는 데이터는 3월의 데이터이지만 네. 2월, 1월, 2월, 3월 올라가면서 어떤 데이터의 모습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또 고용률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오히려 이 시장의 랠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시장 참여자들은 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바로 직전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주식, 현물 들으셨겠지만 항상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조금 있다가 도표 이용해서 다시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잠시 후에 고용 관련해서 정보들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나스닥에 대한 전망도 챙겨봐야 되겠죠. 이 나스닥 오늘은 어떤 전략 챙겨가는 게 유리할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을까요? 일단은 지금 잠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보시면요.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무조건 지금 매수 방향은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지수들을 일단은 종합을 해보면 자 여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발산을 했고 수렴을 하고 지금 다시 밑으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갭 매우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다우존스 지수 잠깐 볼게요. 다우를 일단은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3대 지표죠. S&P, 다우, 그 다음에 나스닥이 있는데 다우를 일단은 보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초우량 기업들만 일단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 지표에 척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우가 이렇게 빠지면 다우가 초우량 기업들을 해놨기 때문에 섹터별로 다우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 나스닥도 버틸 수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도 방향으로 일단은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은 딱 잡아서 어떤 포인트를 지금 제가 잡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신세계 리턴즈 요거 하면서 해선시대 네. 요거 하면서 제가 포인트 있으면 다시 한번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도 시그널이 나오면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매도 시그널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수님과 계속 함께 하신다면 전략들도 챙겨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다른 상품들의 전략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5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오일 같은 경우에는 21시 03분 내에 83.69달러를 기록을 해주긴 했지만 음봉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조금은 계단 아래로 살짝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보합권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10시 30분에 개장을 하고 나서는 큰 움직임 없이 살짝의 출렁거림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방향성 탐색하면서도 계속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해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일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의 3월 구매 관리자 지수가 6개월 만에 제조 활동의 첫 번째 확정을 보여주면서 석유 시장의 새로운 강세로 나타났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의 에버브레이트 은행 분석가는 국내 공급과 수요가 개선이 되고 주택 소유자와 사업 신뢰가 회복되고 있다며 소비와 투자 의지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격을 높이는 데에 새로운 요인으로 유럽의 수요를 꼽았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유럽의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루 20만 배럴 퍼데이 수축에 대한 은행의 기대가 있었는데 1년 전보다 2월에 10만 배럴 퍼데이를 추가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수요 쪽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유가의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오펙 관련해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의 이슈, 중국의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중국의 3월 구매 관리자 지수가 6개월 만에 첫 번째로 또 확장 국면을 나타냈다라고 해서 국내 시장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오일에도 조금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며칠 동안 했죠. 제가 이제 저번 주입니다. 네. 이번 주 말고 저번 주 주말 특강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러 경제 기사에서 제가 거의 매일 오전 일주일에 5번 중에 한 3번 이상 오전 브리핑을 여러분 영상으로 띄워드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중국 얘기를 했어요. 중국 네. 얘기하고 항생 얘기를 했습니다. 항생 여러분들 굉장히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생 하시는 분들은 중국 경제 보셔야 되고, 자, 그런데 이게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상대적이다. 뭐가 상대적이냐? 중국은 지금 홍콩 항생 얘기를 할게요. 네. 항생은 지금 2011년 이후로 2011년, 그러니까 13년 전 가격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 모든 경기 부양책이 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차트 잠깐만 볼까요? 일봉 차트, 월봉 차트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만 봐도요, 월봉 차트를 보면 2011년이죠. 2011년이 여기입니다. 2011년 가격을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1년 가격을 2022년 10월 달에 깨버렸고 다시 한번 이 가격을 깨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가 어떤 가게에서 계속 적자가 났는데 네. 이번 달에 흑자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흑자가 나서 최근 6개월이나 최근 1년 동안의 매출액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껑충 뛴 게 아니냐라는 상대적인 느낌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이게 확실하게 어떤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돼서 안정적으로 흘러가는지는 사실 이거 PMI 지표, 그러니까 지표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구매 관리자 지표 이거 하나로 무언가를 판단하기엔 너무 섣부르다. 물론 데이터상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거는 맞으나 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100포인트가 빠지고 네. 0.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다려 봐야 된다. 월봉상으로 보셔도 여러분, 네. 자, 보이시죠? 월봉상으로 보셔도 2011년 가격이 여기잖아요, 지금. 수평선 제가 그어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이거를 뭐예요? 22년에 깼고요. 지금 깨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전 경기로 후퇴했다. 13년 전 지수로 후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상대적인 데이터일 뿐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확실히 조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일단 좀 짚어봤는데 네. 기사에서는 유럽의
오일 수요도 꽤나 긍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럽의 수요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수요와 공급 이런 굉장히 면밀하게 보셔야 네. 된다. 특히나 수요, 어떤 미국, 중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공급, 감산 이슈냐 아니면 뭐 증산 이슈냐 이런 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요와 공급 이론에 어떤 임팩트가 있을 때 제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자, 차트까지 그냥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80달러입니다. 80달러 지지 받으면 89달러, 90달러까지 열려 있다고 2주 전에 그어드린 이 직선이죠. 예, 지금 그대로 가고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상품과 모든 지수의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 이론에 의해서 해지는 게 맞으나 그 중에서도 그 상품군 중에서도 오일의 상품군은 수요와 공급 이론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니까 수요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수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 여기 이제 유럽이 나왔죠. 미국이나 중국, 유럽의 경기 활성화로 인한 수요의 증가,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 공급 이슈는 뭐가 있습니까? 오펙 플러스 대표적인 것으로 오펙 플러스의 증산 혹은 감산 이슈. 증산을 하면 공급이 높아지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감산을 하면 공급이 줄어들 테니 가격이 높이 올라가는 요 이슈만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시면 오일은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지저항선 그리고 돌파구역 요거는 제가 일단은 정해 드릴 거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 매수 방향이냐 매도 방향이냐를 탐구하시는 그 방향성은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적 분석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거 알아채신 분들은 80달러 지금 위로 올라왔고 지탱을 하고 있죠. 네. 90달러까지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수 시그널로 들어주실 예정일까요? 오늘은 일단 관망을 하시고요. 오늘 왜냐면, 관망일까요? 네. 오늘은 왜 관망일까요? 중장기적으로는 네. 일단은 매수 방향이 맞는데 네. 자, 이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뉴욕장 전후 그러니까 제가 오일 상품 골드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골드와 오일 상품군의 주요 시간은 9시부터 한 12시. 그러니까 밤입니다. 밤 9시부터 오후 밤 12시까지를 제가 주요 시간대 3시간 정도를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1시고 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죠. 자, 보시면 21시부터 어떻게 됩니까? 매수 쪽으로의 큰 방향성이 지금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횡보 박스 일단은 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죽은 게 아닌가, 이제 추세가 한번 죽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일에 대한 전략까지 좀 챙겨봤습니다. 오늘은 PMI 지수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받아봤는데요. PMI 하나로는 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오일만큼은 공급과 수요 어떤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는 오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힘차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0.84% 올라가면서 2,257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고점을 오늘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째로 5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고점이었습니다. 2,286달러를 돌파를 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고 나서 살짝 내려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골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고 있습니다. 네, 골드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Gold price hits another record high after fresh US data dollars super Fed cut expec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 가격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안전자산 선호의 매력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계 금협회 시장 전략가인 조셉 카바토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은 정말 흥미로운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금 랠리는 지정학적인 위험 그리고 미국 달러 약세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세계 중앙은행들의 활발한 금 매입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투자관리회사 가빌리 펀드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부동산 부문의 부진으로 민간 투자자들이 금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일반 경제가 여전히 취약하고 주식시장과 통화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도 짚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골드가 오늘 또 최고점을 경신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많은 분들이 또 골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상승 랠리의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지금 많이 떴고요. 계속적으로 일단은 뜨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나오면서 오늘 최고점을 찍기는 했는데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여러분들께 조금 사인을 한번 드린 게 있습니다. 사인을 한번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 조금 감안을 조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5분봉으로 일단은 조금 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 5분봉으로 보면은 일단은 매도 쪽, 매도 쪽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매도 쪽, 매도 쪽을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봉상으로는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는 매수죠. 당연히 지금 매수입니다. 쭉 보시면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매수 방향으로 일단은 가고 있는데 하루 쉰 다음에 지금 갭 상승이 크게 일어났고요. 거의 여기에서 갭 상승이 지금 2240이라고 친다라고 하면 갭 상승이 지금 100틱 이상 일단은 되고 있고 오전에도 지금 200틱 이상 일단 오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캔들 모양이 지금 조금 안 좋아졌어요. 지금 10시 반 이후로 캔들 모양이 지금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인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사인을 드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혹시 진입하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진입하신 분들은 그냥 로직대로 포지션 유지를 하시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접근은 매도 쪽 방향. 단기적인 접근은 매도 쪽 방향 보시고요. 일봉상으로 지금 캔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봉상으로 이거 지금 음봉으로 빠지면 네. 소위 얘기해서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골드 한 500틱 정도 갔을 때 이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현물 시장에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설거지 캔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점 찍고 바로 이제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일단 단기적인 접근은 매도 방향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가 5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고점을 찍어주기는 했지만 오늘은 단기적으로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향후의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그러한 전략들 더 자세하게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마스터님과 함께 하셨을 때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 매매일지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매매일지 확인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께서 4월에 첫 거래일 그리고 2분기가 딱 시작됐기 때문에 특별한 강의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 고용지표 관련해서 좀 알아볼 게 많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부분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고용지표 관련된 거 일단은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러 가지 조금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음, 제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할게요. 네. 자, 일단 지표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네. 그 매달 첫 번째 주는 노동지표 위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 있을 때, 그러니까 주요 지표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 수익도 크고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을 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은 컷이 날 확률 그리고 기도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하시고 특히나 노동지표 그리고 물가지표 뭐 CPI라든가 그리고 PC라든가 이런 주요 지표들 연설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 밤을 새시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 극대화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일단 있었고요. 오늘 있었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 화요일부터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표죠. 우리 구인이직 보고서 지표 있습니다. 구인이직 보고서. 구인이직 보고서를 간단히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구인과 구직이 있죠. 네. 네.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직업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1.9 대 1.0까지 작년에 갔었고 이 비율이 현재는 1.4 대 1.0까지 일단은 내려온 상태다. 나를 원하는 기업이 더 많으면 임금 인플레가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낮아지는 게 좋다. 일단은 좀 낮아지고 있고요. 이게 더 낮아져야 됩니다. 자, 수요일 날 일단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21시 15분에 미국 ADP 비농 지표가 일단은 있습니다. 자, 금요일 날 일단 먼저 볼게요. 자, 미국 실업률 그리고 노동지표 위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실업률과 비농지표, 전미 비농지표입니다. 모든 미국의 데이터를 금요일 날 일단은 발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굉장히 세요. 전통적으로 굉장히 세기 때문에 제가 다른 지표들은 선진입할 수가 있어요. 매매하실 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이때는 선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당연히 선진입 안 하고 있고 선진입하지 않고 대응하시는 것. 물론 지표 발표 후에 진입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ADP4에서 먼저 수요일 날 비농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약합니다. 전미가 아니라 로컬로 일단은 하는 거기 때문에 약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내실 만한 틱수는 준다. 그 다음에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 일단 요거 있고요. 원유 재고 지표 일단 있고 목요일은 21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죠? 네. 목요일도 굉장히 좋은 지표 있다. 따라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화, 수, 목, 금 전부 다 여러분들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표. 그리고 내일 또 아시다시피 제가 공개 방송을 일단 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 1회도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요즘에는 원래는 제가 공개 방송에 굉장히 좀 약한 사람이었는데 네. 최근 1년 사이에는 공개 방송에서 거의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 공개 방송 참여하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노동지표 위크가 한 달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렇죠? 한 주 있습니다. 한 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때 수익도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니까 내일 일단은 공개 방송에서 뵙는 걸로 하겠고요. 자, 아까 금리 인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네. 정리. 자, 일단은 경기 사이클 한 번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이요. 경기를 보려면 1, 2, 3, 4만 알면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1번 구간, 그리고 2번 구간, 그 다음에 3번 구간, 4번 구간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0을 기준으로 하고요. 0을 기준으로 하고 이게 인플레입니다. 인플레. 이 곡선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여기에서 1번 구간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고 2번 구간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 부작용, 후유증이 생긴다. 이 후유증은 뭡니까? 한마디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면 여기에서 연준은 뭐를 해요? 피벗을 한다. 돌리죠? 피벗을 한다. 이 피벗이 뭐예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더 풀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뭡니까? 리커버리.
리커버리 구간으로 일단은 가게 되죠. 회복기, 경기 회복기. 그 다음에 경기 회복기를 거쳐서 뭡니까? 경기 활성기, 활성화.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또 높아지면 여기에서 또 뭡니까? 1번으로 다시 오는 거죠. 금리 인상, 후유증, 금리 인하, 회복기, 활성화. 또다시 1번으로 간다. 그래서 경기는요, 여러분 1번과 2번과 3번과 4번만 아시면 된다. 자, 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상 후에 바로 뭡니까? 금리 인하로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금리 인상 후에 추이를 보고 금리 동결을 하고 추이를 보고 금리 인하를 하고 이런 사이클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리 동결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동결을 하고 피벗 금리 인하를 하고 이게 사실 사이클이에요. 이게 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게 경기 사이클이고요. 이 경기 사이클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세대든지.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게 나타나야 금리 인하를 하면서 리커버리가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노동시장이. 실업률이 높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높아져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실업률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실업률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7%입니다. 7%. 7% 이상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업률이. 그래야 뭡니까? 후유증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리커버리로 돌아가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안 되면 좋은 거냐? 아니, 실업률이 지금 낮아지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자, 항상 병을 고치려면요. 자, 약을 써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그 병이 너무 고착화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려면, 그죠? 금리 인하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한 게 뭐냐? 지금 인플레가 잡혀야 돼요. 인플레가 잡혀야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인플레는 2%입니다. 자, 연준이 만약에 인플레를 3%로 일단 책정을 했으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거의 잡혔기 때문에 네. 이론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이런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2%로 얘기하고 있는데 2%로 잡지 말자 기준을 3%로 하자. 그럼 금리 인하하면 될 거 아니냐. 하지만 연준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2%가 굉장히 균형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2%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2%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뭐예요? 3%대란 말이에요. 3%대. 네. 3%대. 3%대예요. 인플레가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뭐예요? 돈을 푸는 겁니다. 시장에. 시장에 돈을 또 풀어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지겠죠. 4%, 5%로 높아져요. 자, 그러면 금리를요, 여러분, 인하를 해도 지금 파월이 얘기한 거 잘 들으셔야 돼요. 0.25 3번이에요, 거의. 이게 0.75거든요. 지금 금리가 5.5%예요, 미국이. 기준금리가. 대출금리로 하면 이거보다 더 높아요. 왜? 은행은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매기니까. 자, 그러면 5.5에서 0.75 빼보시면 4.75 정도 나오나요? 맞나요? 자, 4.75예요, 여러분. 엄청 높은 거예요, 이거 지금 금리가. 이 고금리예요, 여러분. 고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4% 5%대로 가요. 그럼 이게 뭐예요? 고물가예요. 네. 그럼 뭡니까 이게? 고금리와 고물가예요.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요. 가장 현대 사회 경제를 가장 현대 사회에서 경제를 컨트롤하는 주체들,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있죠.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가장 피해야 할 가장 후진적인 경기 정책을 써서 내려진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자, 고물가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 인상 해야 되죠. 그죠? 자, 고물가예요.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해야 돼요. 네. 경기 사이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고금리예요. 금리를 더 올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고금리예요. 금리를 낮춰야 돼요.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해야 되죠. 네. 그럼 시장에다 돈을 더 풀어야 돼요. 시장에 돈을 더 풀면 인플레가 가속화되죠. 근데 지금 뭐예요? 고물가예요. 고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고물가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해답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해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네. 해답이 뭐가 있냐면 시간이 해결해줘요. 10년, 20년, 30년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요, 해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상처의 아픔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에요. 시간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미국의 상황인데 어차피 미국의 상황이 우리한테 미치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예. 연준도 저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가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지금 네. 말씀드리는 게 연준이 처음부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중간에 기조가 바뀌기는 했는데 네. 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노 랜딩까지 나왔어요. 네. 노 랜딩은 지금 제가 경제학 전공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이게 노 랜딩이라는 게. 예. 왜냐? 경기 침체 없이 아니면 경기 하강 없이 그대로 회복기로 간다라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이기는 한데 네. 예.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려면 조금은 아파야 되거든요. 조금 아파야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약 처방을 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리커버리가 되는 건데 이거 지금 이거 안 하고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더 아파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물론 이제 세계 최고의 경제 학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뭐 결론은 내겠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지 않았는데 금리 인상을 못하는 이유 뭡니까? 아직 금리가 높아요. 그렇죠? 네.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 금리 인하를 못하는 이유,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인플레가 더 심해집니다. 네. 이게 지금 연준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가와 실업률에 관련된 건데 자, 원래 필립스 곡선이 이런 형태라고 했을 때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실업률입니다.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통상적인 필립스 곡선이라고 보면 제가 주장을 한 거는 기울기가 급격하게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폴 볼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4% 올렸어요. 최고 금리가 22%까지 갔습니다. 지금 5.5%의 금리 상황에서 죽겠다 하죠. 80년대는요, 여러분, 불과 40년 전에 네. 22.1%까지 갔어요, 금리가요. 22%까지 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금리 정책을 펼쳐야 실업률도 선방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힌다라는 걸 제가 2년 전부터 굉장히 주장을 했었던 거고, 자, 조금 늦었죠.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하기는 했는데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이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이론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뭐예요? 금리 동결인데 동결 지금 계속 반년 정도 가고 있죠. 금리 동결을 계속 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왜? 고물가. 지금 고물가입니다. 고금리. 지금 고금리죠? 고금리에 고착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해결책을 쓸지 정말 관심 있게, 그리고 사실 이런 거 아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몇 번으로 배팅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뭐 나중에 가서 네네. 상품 주시는 건가요? 댓글로 한번 받아보죠. 아, 저희가 그럴까요? 상품은 네. 네네네. 저는 일단 인하는 네. 하지 않을까. 아, 인하, 오케이. 네. 저도 인하는 한 번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인하는 한 번 하면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 보면서 이제 향후에 다시 한번 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옵션이 지금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경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파악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요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미국이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했을 때 향후 2년, 3년, 5년 있다가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시면 일단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론적인 설명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잠깐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거시적인 이야기를 통틀어서 들어봤습니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혼자서는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당장 내일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 그리고 오후 두 번에 걸쳐서 마스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이 항생 그리고 국내외 해외 선물까지 어떻게 좀 수익을 양방향으로 극대화해주고 계시는지 그럼 무기까지 또 챙겨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공개 방송 하단의 자막 통해서 꼭 빨리 참여해 주셔서요. 내일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차트 분석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차트 이야기는 어느 차트일까요? 네, 2분 남았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 일단 보시는데요. 골드 차트든 항생 차트든 뭐 나스닥 차트든 사실은 상관없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겁니다. 충실하자라는 건데 자, 처음부터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려면 네. 5일선에 일단은 충실하셔야 됩니다. 5일선에. 자, 해외 선물은요.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방향성에 관한 설정. 그렇죠? 방향성. 그 두 번째가 타점입니다. 요 두 가지 방향성에 관한 설정과 타점 요 두 가지가 합리적인 선택을 도출할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존하고 수익을 지키실 수가 일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기법 중에 5일선 기법이 있죠. 5일선 기법. 5일선 기법 모르시는 분들 잠깐 설명을 드리면 5일선을 터치하는 양봉 혹은 매도 쪽이면 음봉입니다. 음봉의 종가 진입. 자, 요거는 제 방송을 들어보셨으면 누구나가 다 아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기법 적용을 해도 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론적인 바탕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소위 얘기해서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만 여러분들이 기법 적용하시면 도로함이 타불이 됩니다. 자, 5일선은 뭡니까? 물론 3일선도 있고 7일선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단기 추세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는 이평선이 5일선입니다. 네. 자, 그러면 5일선이 밑으로 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매도 방향. 5일선이 위로 간다라는 건 뭡니까? 매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일선을 타고 간다라는 것은 뭡니까? 추세를 매도 쪽으로 주고 위로 간다라는 것은 추세를 위쪽으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이 단타 매매 기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기법을 적용시키셔야 된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하고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전략들 챙겨봤는데요. 아시지만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매수 방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도였고요. 크루드 오일은 수요와 공급에 특히나 민감하게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오일 매매 시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분석인 지지저항선을 확인하고 중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경기 활성과 관련된 수요와 오펙 플러스의 증산 및 감산이 결정하는 공급을 봐야 한다. 현재 80달러가 지지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90달러 도달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중인 골드지만 휴장 후 갭 상승하는 모습이고 5분 봉상 매도 시그널이 출현했기 때문에 단기 매도로 대응하자라고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